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송원영 이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 강의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후기를 봤어요. 아, 고마운 합격자 후기인데. 그 학원 강의나 강사의 선택은 이런 식으로 뭐 또 돌아다니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면 원한 만큼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지인의 소개로 여러 가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공 국어 가운데에서 전공 국어가 이제 국어교육론이라고 원래는 국어교육론이라는 명칭 자체는 잘못됐어요. 언어 기능 영역이에요. 화법 독서 작문. 언어 기능 영역 혹은 언어 사용 영역 화법 독서 작문, 그 다음에 문학, 문법. 이 세 가지 영역을 이루는 게 전공 국어인데 그 전공 국어 가운데에서 화법 독서 작문의 언어 기능 영역하고 문학 이 두 가지의 영역을 가르치는 송원영입니다. 27학년도, 벌써 27학년도인데 제가 2009년도에 임용시험에 이제 발을 디뎠으니까 좀 오래됐죠? 오래됐고, 그동안에 한 두어 번 정도? 크게 보면 세부적으로 보자면 한 서너 번 정도가 유형들이 좀 바뀌었어요. 물론 이제 2014학년도 이후의 유형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전에 유형들도 있어요. 그래서 2027학년도 대비 설명회를 여는데, 제가 이 설명회를 여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재수생이건 추수생이건 장수생이건 간에 일단 충분한 학습 가이드를 해야 한다. 근데 다만 50분짜리 학습 가이드로는 아마도 만족하기는 어렵다. 제네럴한 측면이나 일반론적인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 또 하나의 목표는 내 강의 들어라 이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 소비자들의 판단은 여러 상품 구매 후기들을 보고 저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이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 하고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고, 몇 가지 이제 그 프린트물에 나오는 OT 자료를 가지고서 설명의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나오는 게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 성격을 이해하자 이거죠. 근데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의 성격을 이해는 학부과정 사범대 혹은 국어교사 자격증 소지한 1, 2학년 정도에게나 어울리는 현재의 임용시험의 서술형은 정보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고, 다만 그 서술형 문항의 특징 정도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죠. 등산 좋아하세요? 산에 올라가는 거. 산책, 뭐 여행을 좋아하는데 산에 올라가는 여행은 잘 안 하세요? 러닝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정복하지 않거나 오르지 못한 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산에 오르는 방법은 첫 번째, 산에 오르기 직전에 입구에 있는 안내판에 이렇게 정상까지 가는 길, 아니면 맵, 이런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길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려면 저 산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임용 합격이라고 하는 산에 오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임용시험 합격해서 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거나 해야 할 일이 뭘까? 일단 시험 봐야죠? 시험 봐야죠?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시험은 보통 기출문제라고 불러요. 맞죠?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셨죠? 수능 공부하실 때 좀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기억을 한번 되새겨보세요. 수능, 국어 혹은 언어 영역을 어떻게 준비했지? 한번 생각해봐. 생각을 해보시면 EBS에서 문제 출제된데 오케이, 그래서 뭐 했어요? 풀었겠지. 뭘 풀었어요? 문제 풀었겠지. 근데 그 문제는 다 어떤 문제 유형하고 유사한 스타일이에요? EBS 문제든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모의고사든 다 어떤 문제하고 유사한 스타일들이에요? 실제 수능 기출하고 유사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의 유형과 비슷한 스타일의 문제들을 계속 푸는 거죠.
임용은요? 임용과 비슷한 문제 스타일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서점 가셔서 임용 시험 문제집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예, 저 말고 한 서너 분 정도가 임용 문제집을 정규 출판을 해요. 없어요. 문제집 자체가 없어요. 왜 그렇죠? 수능 문제는 출제 교수가 바뀌더라도 출제 스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임용 문제는 그 당해 년도에 어떤 교수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출제 스타일이 너무 많이 바뀌어요. 그 출제 스타일에 맞는 문제 유형들을 개발해내고 문제집을 만드는 일들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객관식 문항이 아니에요. 서술형 문항이잖아. 문제 만들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ISBN이 찍힌 정규적인 출판이죠. 출판사에서 계약을 맺은 문제집들이 몇 건 없습니다. 임용 문제집은요. 근데 수능 문제집은 그냥 가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야. 뭘 고를지 모르겠어. 다만 이건 있죠. 그런 뭐 문제 스타일이 뭐 맞든 안 맞든 유형에 맞추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출 문제 중심이어야 한다. 근데 막상 여러분들이 임용 공부 방법론들을 보면 1월 달부터 기출 문제 보지 않습니다. 스스로.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 맞아요. 맞습니다. 지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 언어 영역이나 국어 영역 공부할 때 지식이 부족하다고 문제 안 풀었어요? 그건 아니죠. 임용 시험은 수능과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임용 시험은 지식을 많이 요구하고 수능 시험은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여러분들 시험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지식을 얼마만큼 요구하지?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15권에서 20권짜리의 개론서를 독파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냐고. 이상의 오감도가 나온 개론서를 내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상의 오감도를 어떻게 문제 풀었어? 그럼 정주영의 도굴인가? 정주영이 아니라 그 현대시 문제 나왔던 그 뭐였지? 여기는 없어. 아무튼 있다고 해봐. 완전 낯선 시. 그거 나온 개론서나 논문을 내가 읽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었어, 그러면? 아니잖아. 수능 문제 가운데서 낯선 작품 나오잖아. 맞죠? 그 낯선 작품 문제 어떻게 풀었어요? 주어진 자료 읽고 선지에서 고른잖아. 똑같아요. 임용도. 똑같아요. 낯선 작품이 나오더라도 낯선 작품을 주어진 자료, 정주영의 독을 맞나요? 그죠? 낯선 작품이 나와도 주어진 보기 자료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작품을 읽어주고 문제 풀면 돼요. 왜냐?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까. 무엇을 그럼 측정하는 시험이죠? 예비교사의 능력의 능력. 물론 능력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식 자체의 암기 능력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 어떤 의미에서 보자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와 같은 임용시험은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 교육과정 외워서 외운 거 쓰기 이런 패턴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만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도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기출을 1월 때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등산하기 위한 맵이야, 기출이. 근데 내가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봐서는 안 돼. 기출을 한 번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월 달에 내가 2026학년도 기출 문제를 봤었어. 1월 달에 봤는데 내년 1월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봤는데
시험 직전에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도 그 기출문제를 보지 않나요? 봐요. 26학년도 문제를 또 봐요. 몇 번을 볼까? 몇 번을 보고서 시험장에 갈까? 저는 10번 이상을 보고 가라고 해요. 같은 기출문제를. 왜 그렇죠? 볼 때마다 달라요. 이건 다르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상은 변하지는 않지. 누가 변하는 거야? 내가 변하는 거야. 1월 달의 지식은 이것밖에 없었거든. 그죠? 근데 10월 말이나 11월 달에는 어떻게 되죠? 그래도 이제 충분하게 등반할 준비는 됐다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보는 그 대상인 기출문제는 다르게 보여요. 또 다른 게 보여요. 다르게 보이고 다른 게 보여요. 내가 놓친 것들이 보여요. 1월 달에 놓쳤던 것들. 그래서 기출문제를 끊임없이 계속 봐야 한다. 끊임없이 처음부터서. 그래서 그 스터디 가이드의 첫 번째가 이쪽 부분에 보시면 서술형 문항의 특징을 이해하셔야 한다. 이것이 26학년도에 나왔던 서술형 문항의 특징인데 잘 보세요. 3번 문두라고 있어요. 문두. 이걸 문두라고 불러요. 문항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문두라고 불러요. 문두. 제일 문제의 앞부분에 위치한 것. 다음을 읽고 설명하는 글 읽기 수업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문두를 볼 때 뭐가 눈에 이렇게 보여요? 설명하는 글 읽기 수업이죠. 그러면 거기서 보세요. 설명하는 글 읽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죠. 그치. 지금은요. 근데 10월 말이나 11월 달에는요. 문두에 설명하는 글 읽기 보자마자 어때요? 그쵸. 내 머릿속에 이미지나 스펙트럼이 확 있어요. 시험장에 가시면 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문두를 보자마자 그쵸. 내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쫙 생각나야 돼요. 근데 올해 시험장에서 가 보셔서 알겠지만 모든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생각나 안 나? 하예요. 타뷸라 라사라고 해서 빈서판이라고 하는 교육학 이론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 빈서판 가지고서 빈서판으로 태어난다. 여기에 새겨져 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1년 동안 공부했어. 올해 제 그 수강생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가가지고 예전에 1년 동안 배웠던 거 다 까먹고 예전에 내가 공부했던 게 생각나더라 이거예요. 왜냐? 시험장의 분위기는 어떤 상태죠? 예, 엄청 긴장감이 높은 상태예요. 긴장감이 높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내 회전 속도가 예전 같지가 않아. 막혀. 그래서 제가 평소에 50% 이상의 실력만 발휘해도 정말 성공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이완시켜라. 긴장시키면, 그러니까 몸도 긴장하면 운동선수가들이, 100m 경주 직전에 몸이 긴장하면 마비 오잖아요, 마비.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비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우황청심환도 먹고, 근데 감기약에는 우황청심환 같은 이완제 먹어버리면 너무 느슨해져. 해피. 아, 좋아. 이 문제, 오케이. 안 돼요. 약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문두를 보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쫙 긴장 없이 이미지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자동화라고 불러요. 문두에 있는 핵심을 장기 기억 속에 있는 나의 지식들을 끄집어내는 것을 내면화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자동화라고 불러요. 오늘 집에 가실 때 이 두 개 키워드는 꼭 잊지 마세요. 내면화란 뭐냐면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정보를 내 것으로 수용함이란 뜻이에요. 내면화는. 그러니까 정보나 지식은 임용 강사나 개론서에 있는 것들이 다 지식들이야. 바깥에 있는 거야. 이건 나의 인식 주체 바깥에 존재하는 정보나 지식이야.
근데 1년 동안 학원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이 개론서에 있는 지식과 교육 과정에 있는 그 틀과 지식들, 학원 강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내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게 내면화. 두 번째로는 인출. 내면화된 나의 지식들을 어떠한 문제의 스타일에 맞추더라도 내가 스스로 인출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이 인출과, 그러니까 수용과 인출의 과정을 통칭해서 내면화 자동화라고 하는데, 이 내면화 자동화가 핵심이에요. 핵심이야. 가장 핵심입니다. 내면화,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정보나 지식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빠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저는 원래 성격보다는 저는 빠른 편이 아니에요. 이해 능력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해하고, 이해해서 내면화하는 능력. 그리고 이제 자동화 능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뛰어난 편인데, 이해하는 게 좀 더뎌서, 그 더딘 이해의 시간들이 저한테는 확보가 돼야 돼요. 보통 평균치에 비춰보자면, 친구들에 비춰보자면, 친구들은, 어떤 50분 분량의 강의의 내용들을 하루 정도에 50% 이상 정도를 수용할 줄 아는 이해 능력의 어떤 항아리를 갖고 있으면 저는 한 30%. 그래서 저는 시간을 이틀 정도 들여야 되고, 또 하나는 한 번 볼 게 아니라 한 서너 번 정도 봐야만 충분하게 저한테 각인이 돼요.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좀,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향이 좀 다른 특징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내면화는 충분하게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강의를 듣기만 해도 내면화가 충분히 잘 되는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고 듣고 보고 또 듣고 보고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만 내면화가 되신 분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 자동화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충분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스터디를 할 거예요. 매주 스터디를 제가 지정해 드립니다. 하라고. 스터디를 하게 되면 항상 말 잘하신 분이 있어요. 엄청 잘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말을 의외로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는 것이 많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면 뚜껑 열어놓고 보면 또 그게 아니에요. 저 스터디 팀의 주축이었던 저 리더가 떨어져 있네? 점수 차이로. 근데 말도 없이 수더분하고 몰라요 했던 애는 합격했어. 현직 교사 하고 있어. 무슨 차이지? 이거 보면 그 말을 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인출하는 것은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임용시험의 문제 스타일에 맞춰서 내가 인출하기. 여기 이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잘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동화하고 내면화 꼭 기억하시고, 문두를 보고 내면화된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지식들을 스펙트럼 딱 이미지로 인출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해당되는 그 핵심 지식의 양이 많은 양을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는다.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개론서 10페이지 분량을 쓰도록 요구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설명하는 글 읽기는 개론서를 읽어보면 10페이지 분량이 돼요. 근데 내 기억 속에 있는 건 10페이지 분량 중에서 한 5페이지 정도 분량이 돼. 근데 이 설명하는 글 읽기라고 하는 그 기억 속에 있는 지식들을 3번 문항 보는 순간 다 써야 되나? 그렇지는 않아요. 요구되는 것만 쓰는 거죠. 근데 그 요구되는 사항들이 어디 있어요? 요구사항이. 문두에 없습니다. 문두는 어떤 주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알겠어요? 문두에 있는 요 핵심이 무엇을 말한다고?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제를, 테마를. 이건 설명하는 글 읽기예요, 이거야. 됐어요? 설명하는 글 읽기예요, 이거 주제야. 그리고 이 주제를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개론서 10페이지짜리를 5페이지 분량으로, 아니면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압축해서 저한테 배우는 거예요. 근데 글읽기 수업은 설명하는 글읽기만 있나? 아니겠죠? 설득하는 글읽기도 있겠죠? 그죠? 친교미 정서 표현의 글읽기도 있겠죠? 읽기 수업과 관련되어 있는 테마와 주제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설명하는 글읽기를 좁히고, 좁히는 설명하는 글읽기와 관련된 정보 가운데서도 다시 또 좁히는 거죠. 그건 요구사항이 있어요. 근데 공부는 어떻게 하셔야 돼? 임용 공부는. 이렇게 공부하셔야죠. 하나의 테마나 주제를 정해서. 근데 시험은 막상 저 테마나 주제를 전부 다 쓰기 수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요구 조건이 뭐냐면, 수업 활동 계획도 아니고, 학생이 수행한 수업 활동지도 아니고, 활동 1. 이것도 아니고, 활동 2.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주어진 정보 자료야. 아시죠?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 시험지 페이지가 어느 정도냐면 비포용지 사이즈의 양 옆면 다 차지해요. 자, 이 정보 자료인 가하고 나를 읽어가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들을까? 그건 몰라요. 읽기 속도의 제한 시간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근데 평소 한 문항 정도 푸는 시간이 몇 분 정도로 이렇게 끊어내라고 했어요, 제가? 8분대 내외예요. 자, 읽는데 몇 분 정도 시간 투자할까? 4분에 읽어야 돼. 그럼 4분 동안 뭐 해야 돼? 써야 돼요. 근데 활동 1, 활동 2, 이거 4분대 내외로 읽고 무슨 뜻인 줄 알까? 모릅니다. 몰라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 읽을까, 안 읽을까? 안 읽어요. 안 읽습니다. 이 자료가 주어져 있어 정도만 알아. 이 자료를 그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돼? 하는 요구 조건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작성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핵심은 뭐야? 작성 방법. 이게 출제자의 요구 사항이다. 선생님, 그러면 활동 1, 활동 2 다 무시하고 그냥 작성 방법에 따른 요구 사항에 따라서 글 작성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가나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게 안 돼요. 안 돼.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작성 방법에서 가를 뭐하고 나를 뭐하고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평소에 내가 이와 같은 임용 문제 스타일이 문두가 있고 주어진 자료가 있으며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작성 방법인 요구사항이 글 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글 나를 어떻게 활용한다를 내가 충분하게 숙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연습한 학생이라면 그 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준비 상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아무것도 기출문제를 스타일을 모르는 학생들이 이것 보자마자 뭐 하라고 하는 거지? 뭐 하라고 하긴 작성 방법에서 요구한 대로만 하면 돼. 근데 가는 왜 줬고 나는 왜 준 거지? 그래! 그 차이점이야. 그 차이점이 공부한 학생과 안 한 학생의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의 임용 스타일이 수능인 건 맞아. 주어진 자료를 이해한 상태에서 주어진 정보 자료,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어진 정보 자료만 잘 참조해서 내가 도출하면 돼. 문제는 뭐냐? 주어진 정보 자료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왜 주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교사의 수업활동 계획. 자, 제가 읽어볼게. 여러분들이 한번 키워드에 표시만을 해보세요. 볼펜으로. 능숙한 독자는 글 구조를 활용하여 중심이 되는 정보를 선택하며 해석 능력에 뛰어나다는 연구가 있다. 이거 한 문장이야. 중요한 키워드가 뭐야? 아닙니다. 뭐가 키워드야?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문장에서 추상적인 개념어를 한번 말해보세요. 한 문장에서 글의 구조, 또
선택, 그쵸. 선택도 추상적인 개념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건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정보를 선택한다는 의미니까 인지적인 상호작용이 그죠. 선택, 셀렉트한, 주의를 집중해서, 그 선택된 정보들을 동화하거나 조절하는 과정이에요. 인지적인 상호작용이에요. 그 다음에 해상. 해상은 리플렉션의 번역어이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이미 벌어진 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는, 텍스트 읽기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초점화된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구조, 또 뭐가 있어요? 선택,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회상. 이것은 독서교육론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자, 이게 지식입니다. 내가 지식을 몰라서 답안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서 정보자료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예요. 주어진 정보자료를 지식으로서 이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예요. 저는 문두인 설명하는 글 읽기 보고 어떤 주제로 초점화되어 있구나. 저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가를 읽고 글구조, 선택, 회상 능력과 관련돼 있구나 하고 계속 주제를 좁혀가면서 글을 읽거든요. 저하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 이런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읽어요. 음독해요. 의미를 새기진 않아요. 글구조 문제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선별, 주의 집중과 선택, 기억과 회상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좁혀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읽고 나서 나의 학생이 수행한 수업 활동지가 있어요. 여러분 활동지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이 활동지가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봤던 다 뭐야? 교과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거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럼 교과서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본문글이 있고. 그렇죠. 활동일이 있죠. 그럼 활동 1과 2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 1이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구조를 그림으로 그려보자. 이때 구조라는 용어가 어디서 있었어요? 앞에 가의 교사의 수업활동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반복되는 키워드를 이렇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글구조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글구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다면 앞으로 독서교육론 제 수업 들으시면 글구조가 자꾸 기출되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알겠어요? 기출 문제가 왜 중요하다고? 저 산을 정복하는데 등산로를 안내하는 안내판이나 맵이야, 맵. 이미 익숙한 길로 가고자 하는구나. 익숙한 길을 안내하는구나. 글구조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그 글구조는 1문단, 2문단, 3문단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야. 이거 안 봐도 저 같은 경우에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글구조를 정리하는 건 이건 흔히들 읽은 후 독서 활동이야. 사실적 독해 활동. 이렇게 이 문제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왜 이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냐면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봐봐.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나의 배경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일단 첫 번째로는 문두보고서 무엇을 했었죠? 핵심어에서 주제나 테마를 찾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자료에서 해당되는 선별, 글구조, 그 다음에 회상이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독서 이론의 핵심 무엇을 확인했어? 글구조, 해상, 선별 이런 것들은 다 무엇에 해당돼? 그 해당되는 독서교육론의 개념어예요, 개념어. 이 개념어를 얼마만큼 많이 여기 내면화하고 있느냐, 얼마만큼 많이
자동화하느냐. 그게 핵심이야. 알겠어요?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차이가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1과 활동 2가, 처음에는 문단별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고, 그 다음 활동 2는 주변 문단과 전체 글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각 문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로 표현하고 있고, 이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중요도 평정이라고? 네, 그거 지금 하고 있어요. 중요도 평정.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이론에 뭐가 돼? 개념어예요. 보세요. 자료가 무엇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이론의 주요 개념어로 돼 있죠. 이게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 지식을 아는 학생은 당연히 빨리 정확하게 자료를 읽을 것이고,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분들도 일단 이해하고 문제 풀어야 되잖아. 그렇죠? 초수생들이 대부분 그래요. 장수생들은 어떻게 돼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보자마자 지식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네,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도 문제, 그 다음 너무 몰라도 문제.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작성 방법에서 요구한 게 명칭 써라. 거기 보세요. 쓰고. 또 뭐 했죠? 쓰고.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죠? 서술하고. 서술하고. 또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 뭘 요구했죠? 적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또 작성 방법에서 요구한 게 뭐였죠? 보완하되 글구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서술하고. 잘 보세요. 네, 일단 구분하셔야 돼요. 봐봐.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써라! 하고 서술하라! 하는 이 느낌이 서로 달라요. 써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답형. 선생님, 단답형이란 뭘까요? 라고 하면, 두 단어 정도의, 두 어절, 두 단어 정도? 아니면 한 단어, 한 어절 정도? 두 단어, 두 어절, 한 단어, 한 어절 정도의 어구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구 형태로 제시하는 것을 써라라고 해요. 써라라고. 명칭 써라라고 하면 이 명칭이 중요도, 평정 이런 식으로. 중요도하고 이제 평정하고 이제 두 단어라고 보시면 띄어쓰기 돼서 두 단어라고 보시면 중요도, 평정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이건 독서 이론에서 나온 핵심 개념어죠. 그 핵심 개념을 알고 있느냐를 물을 때에는 써라, 제시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써라, 제시하라. 이건 정말로 지식이에요. 그건 아시죠? 암기된 지식. 너 알고 있느냐를 묻는, 이해를 묻는 지식이에요. 맞죠? 근데 여기는 서술은 이해가 아니에요. 혹시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 아세요? 지식은 6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위계화돼 있어요. 근데 제일 하단에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암기된 지식이에요. 지식의 이해. 그럼 제일 상단으로 가게 되면 뭐죠? 평가예요, 평가. 그럼 중간에는 뭐죠? 적용. 그렇죠. 분석, 종합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건 이제 고등사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적용, 종합 또는 뭐 평가 이런 것들은 고등사고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서술은 지식이 아니라 뭐죠? 서술하라. 이것은 적용하는 걸 요구해요. 분석할 것을 요구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능하고 비슷하다. 근데 암기된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근데 암기된 지식이라 할지라도 저 같은 약간 단답형 정도는 요구를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문제를 못 풀어요라고 하면 그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해요. 글구조도 모르겠고 설명하는 글읽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이론이나 개념을 모르겠고 사실적 독해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 평정, 문단의 중심 내용 파악 이런 과정들도 모르겠고
그다음 요약하기에 과정 안에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모르겠고 몰라서 답을 못 쓰는 거죠. 맞죠? 그러면 알면 답을 쓸 수 있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장수생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너무 많이 알아서. 그래서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학원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많이 알려줄 거예요. 많이 알려줄 거예요. 많이 알려주되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들은 뭐냐면 그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이 시험의 요건에 작성 방법에 맞춰서 추려가지고 정확하게 쓰는 것. 네. 그럼 이 수준까지 가려면 몇 월 달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한 6월 정도, 6개월 정도면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럼 7월 이후부터서는 어떤가? 그 많은 지식들을 구조화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에서. 내 머릿속에 나름, 내 머릿속에서 구조화시키고 11월 달에 가셔서는 그 구조화시켰던 지식들을 훨씬 더 조건에 맞게 쓰는 능력들을 발휘해 주시면 돼요. 그 예를 들으려고 서술형 문항의 특징들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보세요.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테마, 주제. 또 그 해당되는 이론에 뭐가 있어? 국교론 같은 경우에 언어 기능 영역에 뭐가 있어? 개념이 있어요, 개념. 난이도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쪽. 그 다음 채점은 넘어가겠습니다. 난이도하고 채점은 출제자들도 그 관리 못 합니다. 국어교육 학습법 4쪽 부분에 첫 번째 개념 및 이론의 자동화와 내면화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동화가 뭐라고요? 인출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인출하는 거예요. 내면화는 뭐라고요?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자동화와 내면화를 해야 되고, 무엇을 그럼 자동화하고 내면화해야 돼요? 언어 기능 영역에 개념들이 있어요. 언어 기능 영역에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이. 선생님, 이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주제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 아까 우리가 봤던 문제의 주제는 뭐였냐면, 설명하는 글 읽기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런 주제들이, 여러분들이 제 기본 이론반 수업을 듣게 되면 교재의 목차가 저 주제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주제별로 돼 있는, 이론들의 주제들이 개념으로만 계속 소목차를 이루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첫 수업 시간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목차 외우라라고 해요. 왜 그럴까? 왜 목차를 외우라고 요구할까? 왜 그럴까요? 그쵸.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전공 과목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전공 과목의 이론 체계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그 이론 체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을 잡으려면 무엇을 봐야 돼? 그치. 그 다음에 목차 보고, 그 다음에 그 개론서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색인이 있어요, 색인. 색인은 앞에 있는 목차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이 기억, 니은, 디귿, A, B, C 순서로 돼 있잖아? 근데 개념들이야. 그래서 이 목차하고 색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거는 전공 과목 들을 때의 이야기고요. 근데 우리 임용시험은 그 전공 과목 듣듯이 목차 확인하고 색인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되고 목차를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 돼. 그 틀을 미리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목차 안에서 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이제 줄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수용도처럼. 근데 거기에는 뭐가 또 달려 있어? 가지에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들이 개념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무의 수많은 가지에 저 수많은 열매들을 한 문항에서 다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그죠? 내 머릿속에 일정 정도의 구조화된 매핑이나 수용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목차를 처음부터 외우셔야 돼요. 그게 어렵더라도 처음에 큰 틀로서의 목차를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제 기본 이론반 교재는 문법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국교론만 치자면 한 10권 정도의 개론서를 그냥 압축 정리한 것이어서
시험용으로. 그래서 그 목차를 외우시면 개론서 목차를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차 외우시고 이게 제 기본이론반 교재의 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이런 목차를 구성되어 있죠. 1. 뭐로 되어 있어요? 독서의 사쪽하고 있어요. 독서의 특성. 그 다음에 독서의 특성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2는 뭐가 있죠? 인지적 사고과정. 그 다음에 인지사고과정에는 1, 2, 3 중에 뭐가 있어요? 1. 의미구성이 있고 그 의미구성에는 1, 2, 3, 4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1. 독해가 있어요. 그래서 해독과 독해의 개념을 잡는 거야. 이 목차의 순서를 외우시라는 거죠. 왜? 힘들죠. 처음에는. 왜 힘들죠? 이해가 안 된 상태죠. 선생님, 왜 독서는 인지적 사고과정이나 독서의 특성이 있을까요? 몰라요. 선생님, 그 인지적 사고과정 중에 의미구성에 독해가 왜 있을까요? 몰라요. 이유를 모른 채 외워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인지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의미 구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의미는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인지적 접근 방식은 그 전에 대비되는 뭐 학문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의미는 발견되는 것에 대비되는 표현이에요. 발견된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있는 거 찾는 거죠. 그때는 독서 능력이 텍스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능력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것만 갖추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의미의 구성 능력은 내가 텍스트를 받아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하고 활용해서 내가 일정한 가치관과 규범과 그다음에 이념적인 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현대에서는. 그럴 때 그러한 능력을 독해 능력이라고 불러요. 해독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기입형 문제로 해독을 써라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넘어가시면 5쪽 부분에 3, 4월 반에 교육과정 반에서 배우실 거예요. 선생님, 교육과정을 꼭 알아야 하나요? 몰라도 돼요. 2026학년도 기출문제의 교육과정의 출제 근거를 밝힐 수도 있지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안다 혹은 모른다고 해서 못 풀 수 있는 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되 이 이론은 학술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시해도 좋아요. 독서교육론의 학술적인 이론, 작문교육론의 학술적인 이론, 화법교육론의 학술 이론을 공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치? 무엇을 위한 그런 이론이야? 그치. 시험을 위한 이론이에요. 시험을 위한 이론. 우리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냐. 시험에 필요한 이론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 시험에 필요한 이론이 개론서에는 시험에 필요한 이론이 다 나오죠. 근데 그게 다 안 나와요. 왜 그렇죠? 학문적으로는 그게 중요한데 임용시험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임용시험으로 적합한 이론은 어디에서 소개되어 있는가? 그 범위를 좁혀주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해당 이론의 범위를 좁혀주는 거예요. 어떻게 좁혀주죠? 교육과정의 글구조 학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임용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러면 독서교육론이라고 하는 독서 이론에서 글구조 이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육과정에 있고 어디에도 있어? 개론서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임용 문제로 나와요. 근데 교육과정에는 없어. 개론서에만 있어. 그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없어요. 낸다면 위험부담이 무지막지해요. 왜냐?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그 개론서를 읽은 학생에게만 유리할 것이다. 두 번째, 그 개론서를 못 읽은 학생들은 불리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욕먹어? 욕을 먹는 것. 출제자가 욕먹어요.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출제자는 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교육과정에는 없는데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문제를 내되 그 개론서를 안 읽어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자료를 줍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생기죠. 첫 번째, 개론서 안 읽어도 문제 풀 수 있다. 이해했어요? 이게 장점이야. 장점이라고. 근데 단점은 뭐냐?
너무나 많은 보충 자료가 주어졌기 때문에 너도 알고, 너도 풀 수 있고, 나도 풀 수 있다. 그럼 변별력 있다, 없다? 없다. 너도 맞출 수 있고, 나도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론서에 있는, 교육과정에는 없는 개론서에 있는 이론을 낼 때 변별력 있게 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그렇게 내라고 하지를 못해요. 어렵게 내지 말라고. 쉽게 내고 칼채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식을 모른다고 해서 못 푸는 게 아닙니다. 풀 수 있어요. 충분하게 자료가 주어져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글구조를 알게 되면 이 문항을 충분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그와 같은 의미로 교육과정을 보는 겁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5쪽 부분에 보시면 22교육과정입니다. 중학교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 쓰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 조정하여 글을 쓰고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고쳐 쓴다. 자, 보세요. 이게 문장 표현인데 이 문장 표현에 어떤 키워드, 개념어가 있냐면 쓰기 과정, 또 뭐죠? 쓰기 전략, 또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점검, 또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조정. 이게 다 모두 다 일상생활의 용어가 아닙니다. 점검, 조정, 과정, 전략, 이게 일상생활 용어가 아닙니다. 쓰기 장문이론이나 쓰기 이론에서, 특히 인지주의 장문이론에서 중요시하는 키워드입니다. 쓰기 과정, 쓰기 전략, 쓰기 점검, 쓰기 조정. 그 다음 또 옆에 또 무슨 몇 교육과정이 있냐면 2015 교육과정에는 고쳐쓰기 일반 원리. 이건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인데 개론서에도 있어요. 이렇게 교육과정은 개론서에 나올 만한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을. 개론서를 읽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에 있는 개론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육과정 혼자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장수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개론서를 충분하게 읽어보셨던 분들은 이 교육과정의 요 내용은 요 개론서의 요 내용이었구나. 교육과정과 개론서를 있는 이 개념을 연계하셔야 돼요. 교육과정 공부 따로 하고 개론서에 있는 핵심 개념이나 이론 따로 공부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만 아무래도 그 학원 수업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 조금 차이를 둬서 1, 2월 달에는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 이론과 핵심 개념을 공부하고 3, 4월 달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용어를 개론서 차원으로 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서 중심의 공부를 1, 2월 달에 하고 3, 4월 달은 교육과정 공부를 하시는 거야. 3, 4월 달 교육과정 반만 들으신 분들은 아쉬운 게 뭐가 있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는 핵심 개념을 알고 있어. 근데 이 핵심 개념이 어떠한 이론적인 맥락인지를 1, 2월 기본 이론반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내면화가 충분하게 안 된 상태에서 암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 암기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한 암기는.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래서 1, 2월 달, 3, 4월 달 정도는 필수적으로 국어교육론의 언어 기능 영역을 이해하시려면 들으셔야 한다. 물론 5, 6월 달은 교과서반입니다. 22 교과서가 올해 이제 또 처음으로 나와서. 그래서 7쪽 부분에 국어교육론을 학습을 위한 팁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개념입니다. 용어. 국어교육론에서는 주요 용어 및 개념. 근데 그 주요 용어 및 개념은 개념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적용 상황을 물어보죠. 적용해서 소술하라. 물론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뭔가를 뭐하라? 써라. 이럴 때는. 근데 적용해서 소술하라. 대부분의 소술 문제가 개념을 적용해서 소술하라. 이런 문제예요. 고개 들어보세요. 수능은 둘 중에 어떤 것에 가까워요? 외운 거 써라 하고 적용해서 소술하라. 둘 중에 어떤 게 가까워요? 수능. 적용해서 소술하는 겁니다. 적용해서 소술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용시험이 수능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 이 개념 알고 있지? 오케이. 개념 알고 있으면 500자 내외로 설명해봐는 대학 학부 시절의 중간고사 문제, 기말고사 문제야. 근데 지금 임용시험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 알고 있는지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다면 주어진 텍스트에 적용해봐. 근데 그냥 적용하는 것은 수능이야.
그러면 임용은요, 적용하되 교사의 입장에서 서술해.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 서술해. 교사학습 내용, 교사학습 방법. 이해하셨죠? 고개 들어보세요. 어떤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게 뭐 쓰기 전략이라고 합시다. 그럼 쓰기 전략은 누가 알아야 돼? 교사가 알아야 돼. 근데 쓰기 전략을 왜 교사가 알아야 돼? 학생한테 가르치려고. 그럼 학생도 알아야겠네. 쓰기 전략은 교사도 알아야 할 내용이고 학생도 알아야 할 내용이고. 근데 쓰기 전략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알아야 돼? 교사가 알아야 돼.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로 이 쓰기 전략은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를 물어봐? 그렇지는 않아. 그렇지는 않아. 이 쓰기 전략이 무엇이냐를 묻기는 하겠죠. 수능은. 근데 임용은 그 쓰기 전략이 무엇이고 이거 어떻게 가르쳐야 돼? 근데 학습자들이 중1, 중3 학년군이고 여기에는 부진아가 2명 섞여 있어. 이 상황이나 조건이 주어진 거야. 근데 대한중학교 송교사는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두고서 이거 수업하려고 해. 서술해봐. 이런 요구 조건이 주어지는 거야. 이게 임용시험이야. 수능 스타일이지만 교사를 뽑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그 이론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학원 시험이었다면 중요도 평정이란 무엇인가를 쓰고 500자 내외로 설명해봐. 대학원 시험이었다면 대학원 시험이라면 근데 임용시험은 중요도 평정이 무엇인지 쓰고 그 중요도 평정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이 상황에서 중요도 평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의와 효과가 있는지 이 상황에서 이 학생들에게 중요도 평정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지 다음 조건에 맞춰 서술해봐. 이게 임용 문제예요. 그럼 중요도 평정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르겠죠? 달라요. 교사는 석사, 학사, 학술 이론가를 양성하는 배출기관에서 배출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사는 교육 현장에서 학자들이 체계화한 이론적 지식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변형해서 가르쳐야 할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학문적인 이론도 알아야 돼. 쓰기 전략. 학자들이 마련했으니까. 글 구조, 중요도 평정. 근데 그것을 누구 수준으로? 학생 수준으로. 근데 학생 수준이 똑같나? 그렇지 않죠. 그 교육과정기가 똑같은 교육과정기죠? 아니죠. 22교육과정 다르고 15교육과정이 달라요. 그럼 22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15교육과정에서 저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유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걸 이론 공부를 한 6개월 정도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같이. 1월 달에는,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개론서. 그건 거의 대학원 수준이야. 근데 3, 4월은 교육과정반. 여기서부터가 교사 수준이야. 그 다음에 5, 6월 달에는 교과서. 여기서부터도 교사인데 해당되는 교과서를 가지고서 중요도 평정이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는가를 교과서의 활동지를 가지고서 이해를 해요. 그럼 가장 추상적인 건 뭐죠? 1, 2월 달에 기본 이론반. 그 다음은요? 교육과정이에요.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알아야 돼? 몰라야 돼? 학생들. 몰라도 돼요. 교과서에 학습 목표를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야 돼? 교사는 알아야 돼요. 교육과정은. 교과서는. 그치. 교사가 마련한 것이지만 학생들이 접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으로부터 구체적인 현장 적용기까지. 근데 임용 문제는 뭘로 나와? 어떻게 나와? 추상적인 개론서의 내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지로 나와요. 활동지로. 임용 문제가 활동지로 나오되 답은 이론 수준으로 묻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배우는 겁니다. 저한테. 재밌죠? 그 다음 8쪽 부분에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간에 특강이 있어요. 개념 구조도 특강. 제가 이런 거 구조화된 매핑으로 국어교육론의 이론적인 틀들을 아주 얇은 책 150페이지 분량으로 구조도라고 하는 특강을 하게 됩니다. 요런 이제 맵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또 제가 강의도 하겠습니다. 이건 특강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론적 지식의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거야. 몇 월 달까지?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 장은 이제 문학학습법인데 10쪽에 보시면 간단하게만 할게요. 여러분들의 대부분의 문학학습은 작품학습입니다. 맞죠? 작품학습이에요.
작품론이라고 불러요. 작가론도 배우지만 대부분의 임용시험 문제는 작품론이에요. 근데 보면 문학에서 땡땡 학습이란 무엇인가? 예요. 땡땡에 들어갈 게 뭐냐면 개념입니다. 개념. 개념은 선생님 국어교육론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11쪽에 보시면 문학 예가 있어요. 2020학년도 서술형 문제인데 문두를 보세요. 무엇에 대한 학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의 심상이에요. 13쪽에 보시면 2023학년도 소설형 문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14쪽에 교수학습 계획이라고 해서 문학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14쪽에 보시면 2024학년도 비영소설형 문제 작품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보시면 17쪽에 보시죠. 이게 작년도에 나왔던 문제예요. 황동규의 기항지. 자, 보세요. 황동규의 기항지에서 2026년도 비영소설용 문제 9번 문두 말고 가나다라의 수옥계획의 라에서 1차 시에 화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2차 시 화자와 대상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3차 시 자신의 삶과 연결해서 작품을 감상한다. 이거 있죠? 거기 들어보세요. 방금 뭐 했었어요? 뭐 한 것 같아요? 시 했었죠, 시. 예, 시 했었죠? 근데 처음에 시에 뭐 했었어요? 문두에서 뭘 물어봤었어요? 심사. 그 다음에 여기는요? 26학년도는요? 차시만 했었잖아요. 뭘 물어봤어요? 뭘 봤어요? 화자가 처한 상황. 그 다음에 화자와 대상의 연관성. 거기 들어보세요. 시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시를 분석하기 위해서 혹은 시의 요소라고 3요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설의 3요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이런 거죠? 시의 3요소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면 음악성, 함축성, 회화성 들어보신 적 있어요? 화자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지? 언제 들어봤지? 수능 공부할 때. 수능 문제가 항상 문두나 선지나 보기가 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근데요, 왜요? 문학에서도 개념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교과서적 이해도 필요하다. 심상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미지.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심상, 이미지. 시각주 심상, 그쵸. 감각주 심상 같은 것도 생각나시잖아요. 그건 임용 문제로 물어볼까요? 물어보지 않을까요? 물어봅니다. 왜 물어보죠? 시의 시각적 심상이나 뭐 청각적 심상이나 그걸 몰라서 묻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누가 배워서 그래요? 학생들이 배우니까. 근데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를 또 물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문학도 문학을 이루고 있는 개념이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문학도 문학 교육 과정이 존재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묻느냐? 그 작품의 그 개념을 뭐하라? 적용하라. 적용하라. 작년도 정지용, 이상의 오감도, 그 기출문제지 있죠? 오감도. 아까 정지용의 도굴? 그 문제 있었잖아요? 작년도에. 이것만 확인하고 좀 넘어가죠. 문제 있었어요? 네, 10번. 그래, 보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시에서 이미지는 언어로 형상화된 감각적 대상과 특질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는 부각된 세부 감각에 따라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 후각적, 미각적 이미지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 보세요. 어떤 보기가 나오죠? 심사이에요, 심사. 몰라서 저런 문제를 낼까?
아니, 우리가 어떤 시를 읽고 시각식 심사, 촉각식 심사, 감각식 심사를 왜 몰라? 근데 학생들이 저 문제 답안에, 물론 이제 문제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논란이 있어요. 서로 찾은 게 다르대요. 아니, 감각적 심상이 왜 다르지? 그렇지 않아요. 작품에 적용하다 보면 어려워져요. 근데 학생들이 그거 쉬워할까, 어려워할까? 어려워해. 그래서 예를 들어 운율.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운율은 음수율, 자수율 이 정도거든요. 음보. 근데 현대시의 운율은 쉼표, 슬래시, 마침표, 아니면 행과 연의 의도적인 구분, 이걸 통해서 호흡을 불규칙적으로 조절하는 것들이 현대시의 호흡이에요. 예전에는 내재율이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으로 안 배워요. 그러한 시각적인 요소의 호흡 문제가 임용 문제에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운율, 그 다음에 심상, 대부분 보시면 그 다음에 비유 상징이 함축성이에요. 시하게 되면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 다음에 시의 3요소인 운율, 그 다음 비유 상징의 함축성, 심상, 이건 그냥 기본적인 패턴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수능 때에는 그냥 작품 읽고 심상 찾거나 화자 찾거나 정서 태도 찾으면 되는 건데 임용에서는 그 문학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작품에 적용해봐.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을 몰라서 이 문제를 못 풀거나 작품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개념을 알고 있는데 적용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하실 때에는 저하고 같이 이제 1, 2월 기본이론반 때는 임용 시험에서 등장했던 문학 개념을 작품에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 그 적용 능력이 중요하다. 사고 능력 가운데서 고등 사고 능력은 문학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뭐 하는 게 중요해?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문학도 그렇게 저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쪽에 작품 공부, 작품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 뭐죠? 무엇의 이해인데 여기는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자, 문학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고 문학 교육과정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나요? 문학 교육과정이 당연히 있죠. 근데 문학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임용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문학은 그래요. 작품에 따라서. 근데 대부분의 작품들은 무엇에 한정돼 있을까? 문학 교육과정에 한정돼 있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19쪽에 2026학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양 기자의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작년에 시험 봤을 때 이 문제 봤었죠? 자, 이 문제는 원래는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20쪽에 보시면 그 문학기본이론반 교재에 나오는 이 양 기자의 이 소설의 문학 교과서에서는 어떤 테마로 배우는가? 1. 서술자에 대한 인물의 시각 변화. 2. 사건의 흐름과 서술자의 심리 변화. 이걸 중심으로 배우는 거야, 이거. 근데 어떤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배우냐면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로 배워요. 자기를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서 자아 성찰 타자 이해의 작품으로 양 기자의 소설을 선택해서 배워요. 근데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문학 기본반 때 제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야. 근데 그 10번 문제, 19쪽의 10번 문제 보기를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많은 소설에서 오해는 인물의 성장이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모티프로 활용되었다. 이 작품에서 아내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임씨의 말이나 행동은 임씨에 대한 아내의 편견과 결합하여 오해를 증폭한다. 공사가 끝난 뒤에 임씨가 보여주는 뜻밖의 말이나 행동을 접한 그와 아내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신들의 편견을 되돌아보게 된다. 임씨를 배워가던 길에 그는 상대방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시작한다. 이게 다 어떤 테마가 있어요? 이 보기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딱 보자마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왜 그렇죠? 여기서 주인공은 임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야. 근데 이 임씨라는 그 주인공한테 일을 맡겼어. 근데 일을 맡기고도 후회했어. 줄거리를 보면 왜 후회하죠? 서투른 사람이어서 괜히 일 맡겼다. 근데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나하고 아내가 점차 심리가 변화돼요. 그걸 교과서에서 자아의 성찰과 타자 이해로 배우는 거예요. 성찰이라고 하는 건 나를 반성하는 건데 내가 편견과
그 다음에 선입견에 사로잡혀 저 사람을 판단했구나. 그리고 변하게 되죠. 요 과정을 교과서에서 배워요. 근데 이 기출문제에서는 이 논점으로 출제된 거죠. 보세요. 문학 개론서는 수도 없이 많아. 정말 많아. 국개론보다 더 많아. 근데 그 문학 개론서에는 교육 과정에 존재하지 않은 문학 이론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우리들이 알아야 돼? 알 필요 없다. 왜냐? 대학원 가기 위한 시험이 아니니까. 그럼 뭘 알아야 돼? 교육 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그 교육 과정에서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양 기자의 이 가리봉동의 소설은 이것을 중심으로 가르쳐야 돼. 이거는 누가 알아야 돼? 대학원생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교사가 알아야 되지. 이해했어요? 그걸 저한테 배우는 거야. 문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문학 교육론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문학 교육론은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과서의 작품을 배우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21조. 이명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원래 1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20분이나 됐어. 죄송합니다. 빨리 마무리 지을게요. 절대적인 시간은 있어야 한다. 1년 동안 저하고 같이 수업을 들으신다면 절대적인 학습량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한다.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달려있고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22쪽에 뭐 학부의 재학생 아니면 그 학생들에 따라서 다른 시간 관리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학원들은 1월부터 6월까지가 기본 이론반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반에, 예를 들면, 기본 이론반, 개론서반도 있고, 교육과정반도 있고, 교과서반이 있어. 그리고 7, 8월 이후부터는 문풀반, 모고반입니다. 그래서 이 1년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되고, 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래 이제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수업한 거야.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정말 이론적인 반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이론반을 건너뛰고 7, 8월 문풀반이나 모고반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제가 올해 모고반 때 경험했던 바이긴 한데 이거 안 나와, 이거 나와 이랬었어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죠? 모고반 때? 이거 나와, 이거 안 나와. 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죠? 시간이 없어서요. 아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많아요. 근데 9월달 들어서 이거 중요하니까 100개 다 봐. 주제 100개 다 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100개를 어떻게 다 봐. 올해 나올 만한 것들만 보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외했던 게 있다? 이건 제가 고백할게. 연설 공신력 안 나와. 막 있어요. 또 면담 안 나와 그랬어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왜 그러냐? 기존 기출문제 3개년 이내에 출제된 바가 있거든요. 연설의 공신력하고 면담. 그럼 기존 기출문제 기출된 바가 있으면 그 정도 기출문제를 몇 번 보고 제가 가라고 했어? 10번. 근데 보는 게 아니라 배경지식을 공부하는 거죠. 배경지식을 10번 정도로 공부했으면 충분하게 공부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올해 나올 만한 것들만 공부하셔야지. 맞죠? 그쵸. 9월 달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1월부터 6월 반까지는 올해 나올 만한 것들만 공부한다 이래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다뤄졌던 이론들을 한번 쭉 공부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제 모고반만 들었던 학생들은 선생님이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공부 안 했는데 이랬을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드립니다. 근데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건 당연히 배경지식 공부하셔야 돼요. 쓰는 거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출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기출문제 공부는 배경지식 공부예요. 자, 그래서 이론반, 1, 6월반이 중요하고 중간에 그 특강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교재들도 있을 거예요. 기본 이론 교재 있고 교육과정 교재 있고 문학반도 마찬가지로 개론서 교재 있고 그 교과서반도 교재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5조 기출 분석, 기출의 중요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출은 산에 등정하기 위한 맵 지도예요. 기출은 몇 월 달부터 봐야 된다고? 몇 월 달부터 기출을 봐야 돼? 1월 달부터. 모르지만. 근데 11월 달까지 몇 번을 보고 가야 돼? 10번을. 기출 문제는 몇 년도부터 있냐면 98년도부터 있어요. 근데 2014년도 이후의 기출 문제들의 배경 지식들만
잘 적용해서 10번씩 보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 기출문제를 계속 제가 언급해 드릴 거예요. 왜냐, 이론 공부할 때. 이 이론 공부할 때, 어떤 개념의, 이 이론의 개념에 몇 년도에 출제됐고, 어떻게 출제됐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은 개론서 읽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을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과서 학습 활동을 내면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의 배경 지식을 확립하고 시험장에서 그 수많은 배경 지식의 내용들을 다 토해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와 요구 수준에 맞게 나의 배경 지식을 조절해서 서술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 서술 능력은 이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7월달 이후부터 쓰기 능력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경 지식은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교론하고 문학의 1시간 25분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차후에 수업에 들어가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